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에 제 가게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게 결혼을 하기 전 다들 시월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 시부모님 말고도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죠. 남편과 연애 때도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고 서로 가정 꾸리고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시누이에게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역시 시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의 시누이와 저,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곳에서 다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전 회사를 다니며 만나게 된 남편과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기 전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과 종종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던 터라 결혼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지만 항상 얄밉게 행동하는 남편의 누나가 걱정이 되기는 했죠. 신우이는 남편과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사이에 끼어들어 저를 귀엽게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신우이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자신의 남동생과 사귀는 저에게 자상한 언니처럼 다가왔었죠. 정은이 너는 꿈이 수녀인 거야? 너 같은 애가 왜 명수를 만나? 너 너무 착하게 사는 것도 손해보는 거야. 그렇다고 명수가 너 공주처럼 모시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야, 박명수, 너 정은이한테 못되게 굴었다는 말만 나와봐라. 내가 아주 작살낼 거야. 알겠어? 그때까지는 저도 좋은 언니를 알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이와 만나게 된 첫날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간단히 술을 마시러 길을 가고 있었는데 신호이가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예요. 우와,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 나 전부터 가지고 싶어서 찾아다녔던 모델인데 여기 있네. 정은아 어때? 내가 신으면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전부터 찾아다녔던 신발이라고 하니 신발을 사려고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았던 신발이라면서 바로 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어울리지 않냐, 엄청 오랫동안 찾아다녔다,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때까지는 저에게 선물을 해주라는 의미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신어보고 쳐다보고 결국 자리에 가져다 놓길래 실물로 보니 별로인가 싶었죠. 그런데 술을 먹는 중간중간 계속 저에게 아까 본 신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하게 된 사람에게 선물을 달라고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으니 신우이의 뜻을 못 알아듣고 있었죠. 제가 자기 말을 끝까지 못 알아차리자 답답한 신우이는 좀 더 노골적으로 선물을 해달라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정은이는 명수 선물 같은 건 잘 안 챙겨주겠다. 그치? 아니에요. 저 챙겨야 할 건 꼭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명수보다 더 많이 선물했을걸요? 그래? 그러면 눈치가 없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자기 남자친구만 챙기는 스타일? 네? 그게 무슨... 아니야. 그냥 그런가 싶어서. 나는 상대방 잘 어울리는 게 눈에 보이면 막 사주는 성격이라. 정은이 같은 친구를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 같이 보고 온 신발을 선물해달라는 걸요. 아무리 남자친구 누나라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이에서 10만 원이 넘는 선물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해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냥 첫 만남에 잘 보이려 선물한다 생각하고 술을 먹다 말고 나가 가게에서 신발을 사오게 됐죠. 그걸로 좋은 인상을 주게 됐으면 됐겠다 싶었는데 신우이는 그날 이후 저에게 종종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좀 전과 같이 요구해왔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제가 왜 선물을 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버릇을 잘못 들인 건진 모르겠지만 신우이의 부탁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신우이의 행동을 알게 되며 원하는 바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자 저에게 결혼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듯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했죠. 정은아, 너는 우리 둘이서 한 이야기를 왜 명수한테까지 하니? 좀 실망이네. 나는 올케랑 신우이 되는 사람들끼리 자매처럼 지내고 서로 비밀도 알고 있는 사이가 되고 싶었는데 이러면 너랑 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족이 될 거라는 말까지 할 필요가 없지. 당장 우리 부모님께 좋게 말할 수가 있겠어? 무슨 말하기 무섭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언니한테 선물하는 걸 보고 남자친구가 추궁을 하길래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한 것처럼 됐잖아. 됐어. 너만 착한 사람 되면 된 거지. 내가 뭐가 중요하니?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안 들키게 할게요. 그래? 정말이지? 그럼 사과의 뜻으로 나 립스틱 좀 사주면 안 되겠니?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너랑 나랑 하나씩 하면 예쁠 것 같던데?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생각 중에 있었고 가족이 될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군말 없이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탁을 하는 횟수와 크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커져가며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우이는 연락도 없이 쉬는 날 집으로 찾아와 뜬금없는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빵과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저를 가게로 끌고 가서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초콜릿이나 쿠키를 만들어 달라며 재촉하고는 했죠. 또 시부모님 잔소리를 피해 저희 집으로 와서는 살 줄도 모르는 살림을 간섭하고는 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는 시누이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하게 됐죠.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겨우 하루 쉬는 사람한테 와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을 하시냐고요. 또 맞는 말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살림이 예쁘게만 보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시고 놀러 오신 거면 그냥 저랑 즐기다 가세요. 그리고 저도 좀 쉬게 놔둬 주시고요. 제가 형님 수발 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옳은 말을 하는 저에게 할 말이 없었던 신우이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으니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신우이가 저에게 원한을 품고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가게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해서는 시부모님 생신이 언제인 줄은 아냐, 양력인지 음력인지 아냐, 별별 소리를 다 하며 괴롭히려고 했죠. 시부모님께서 코 한번 훌쩍이기라도 하면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님 건강 챙기지 않는다며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림이나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심한 시집살이는 시키지 못했죠. 제 입장에서도 시누이와 등 돌려봤자 좋을 게 없었으니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며 시누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모습의 시누이를 보고 남편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 애를 써달라고 말을 하게 됐고 그러다 그 이야기가 시부모님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며 시누이가 혼이 나게 됐죠. 그래서 전과 같이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원한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와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죠. 제가 나서서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지만 시누이는 거절했어요. 그렇게 시누이와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이로 지내고 있던 도중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시누이가 가족들 모두에게 자랑을 하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시집을 가기에는 너무 철이 없고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지질 못했던 시누이였기에 결혼부터 하려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때가 다시 시누이와 관계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가 죽어있는 시누이에게 위로도 하고 힘을 주고는 했죠. 다시 기운을 차린 시누이는 저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딱 봐도 내게 부탁을 하러 온 것임을 눈치챘던 저는 신우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게 됐죠. 그런데 생각 이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옳게. 한식, 양식 자격증 있지. 그리고 요리 레시피 보면 아무 음식이나 다 잘하고. 그러면 나 남자친구 도시락 좀 사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거든.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고 싶은데 도시락 싸주면 감동할 것 같아서. 해줄 수 있겠어? 그 정도야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시댁에서 찬바람 쌩쌩 부는 시누이를 상대하는 것보다 그 잠깐 고생하는 게 더 나으니까 말이죠. 내 남편 도시락 싸는 김에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고 도시락을 싸주게 됐고, 그날 이후 종종 도시락과 디저트, 초콜릿 등을 만들어주며 시누이의 부탁을 들어주게 됐죠. 그러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시누이가 가족들 모두를 불러 모으곤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그때까지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나이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남자친구의 능력도 좋다고 하니 시누이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저 역시 결혼 후 자신의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느라 저에게 귀찮은 일을 시키지 않을 시누이를 기대하면서 시누이의 결혼 결정을 축하해줬어요. 가족들 모두 축하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 시누이는 더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며 가족들을 진정시켰고, 이어서 깜짝 놀랄 만한 부탁을 요구해왔습니다. 잠깐만,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말일지도 몰라.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이 꼭 해줘야 하는 일이야. 하나뿐인 딸, 누나, 그리고 시누이가 결혼 좀 하겠다고 하는데 꼭 좀 부탁할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해주겠다고 해. 알았지? 은수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뭐길래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사실 내가 형범씨랑 형범씨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게 있어. 하나는 내가 전문직 여성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음식과 살림이 내 특기이자 취미라고 한 거야. 뭐? 네가 무슨 전문직 여성이야? 아르바이트 빼고는 제대로 된 직업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엄마 옆에서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는 애가 무슨 음식과 살림이 네 특기라고 거짓말을 해? 내가 일한 아르바이트들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전문직인 거 있어. 그리고 어차피 내가 몸이 약해서 일 그만두게 된 지 오래됐다고 말했고, 형범씨랑 형범씨 부모님께서도 내가 결혼한 후에 집안에서 남편 내조하는 걸 바라고 있어서 그냥 예전에 전문직이었다고 말만 해주면 돼. 음식이랑 살림 사는 거는 나한테 생각이 다 있으니까 상견례 할 때 맞장구만 쳐주면 되고, 형범씨가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자기 몸을 끔찍이 챙겨. 형범씨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살림이랑 음식은 꼭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단 말이야. 그쪽에서도 그것만 잘하면 다른 건 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앞에서만 그렇게 말해줘.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저희가 시누이 남편과 사돈이 될 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결혼까지 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철이 없나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혼을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시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시누이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다 큰 여자가 자리에 드러누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겨우 그 정도 해주지 못해? 딸 시집 잘 가는 게 그렇게도 싫어? 그 집에서 다른 건 보지 않고 무조건 똑똑하고 내조 잘하는 여자만 본다고 하는데 그거 조금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도 계획이 있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안 해주겠다는 건데? 내가 결혼 못하고 이대로 노처녀로 죽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을 건데 오래 살아서 뭐해? 나 지금 당장이라도 떨어져서 죽을까? 그러면 좋겠어? 에이 진짜. 죽겠다고 베란다 창문을 여는 신용을 하니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흥분한 시누이가 실수로라도 떨어질까봐 온 가족들이 시누이를 붙잡고 말려야 했죠. 가족들 모두가 잡고 있어 조금씩 진정이 된 시누이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며 거짓말을 못하겠으면
상견례 날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런 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나 결혼 준비하는 동안 신부 수업도 받고 엄마랑 올케에게 음식과 살림 배우려고 했어.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식 올리기 전에 준비해 놓으면 영영 들킬 일이 없잖아. 전 거짓말 못하겠으면 상견례 날 형범씨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냥 웃고만 있어.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답변하고 상대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뿐인 딸 결혼 좀 할 수 있게 도와줘. 응? 결국 오랜 입씨름 끝에 이 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누이가 지기로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입뻥긋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요리와 살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최대한 배워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저에게 시자부가 될 분이 결혼 인사를 드리러 시댁으로 찾아왔고 이어서 상견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약속처럼 시누이가 진땀을 흘려가며 사돈 어른들이 시부모님께 여쭤보는 대답까지 다 하게 됐죠. 다행히 사돈 어른들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의심을 하지 않으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상견례를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누이는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 후에는 시누이에게 벗어나 살 줄 알았는데 하필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게 돼 어쩌다 한 동네 주민이 됐어요. 물론 사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날 날은 없었지만 말이죠. 시누이네는 첫 신혼집을 우리 아파트 단지 내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자마자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저를 부른 시누이는 집자랑만 실컷 하다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해왔어요. 올케, 가게 일하다가 중간에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돼? 네? 여기로요? 왜요? 사실 나 요리랑 살림 결국엔 못 배웠거든. 지금 그이 몰래 가정부 쓰고 밖에서 사람 구해서 음식 받아오고 있어. 근데 이것도 못할 짓이잖아.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근데 올케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도와주면 그이가 별다른 의심도 못하지 않겠어? 내가 한 음식 가져가는 것처럼 하면 같이 있어도 절대 모를 것 같은데. 내가 수고비는 좀 줄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시누이는 결혼 전 가족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전에는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결혼 후에는 시자부가 벌어온 돈을 쓰고 다니느라 살림과 요리를 배울 시간이 없었다고 했죠. 저에게 부탁할 시간에 자신이 일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거나 학원을 다니며 배우면 될 텐데 그게 귀찮아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야 하고 있던 가게가 있으니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요. 그 후에도 시누이는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놀러 다니며 돈을 써서 집안일과 요리를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언제 시자부에게 걸리게 될까 불안할 정도였죠. 그러다 저희 집에 연이어 악수가 생기게 됐어요. 처음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고객분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고 그 일로 인해 고객분에게 고소를 당하고 회사 내에서도 퇴사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됐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니 저라고 남편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당장 내일 회사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니 제가 더 분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테니 이 상황을 남편 대신 만회해 보고자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가게 확장과 함께 2호점을 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조급했던 탓이었을까요? 확장 인테리어 공사도 업체를 잘못 만나 문제가 생기게 됐고 2호점 건은 아예 부동산 사기를 당하게 됐죠. 인테리어 공사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지만 2호점 부동산 사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놓기는 했지만 언제 잡힌다는 보장도 할 수 없었고 잡힌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없을지도 몰랐죠. 모아온 돈도 다 날리게 됐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과 대출로 인해 빚까지 생기게 됐으니
당장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 고객이 고소를 취해야 하는 대신 남편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며 우리 부부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우선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돌리게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 일부 빚을 해결하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항상 평수가 작은 집이 불편하고 불만이었는데 평수가 작아 월세가 적게 나가니 그때만큼은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렇게 당장 급한 건은 맡게 됐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죠. 가만히 있어도 앞날과 돈 걱정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었을 때 가게를 찾은 시누이가 지인과 통화 중이던 제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하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들키고 나니 부끄럽기만 하더라고요. 시누이 얼굴 보기 창피해서 바닥만 보고 있던 중에 시누이가 대뜸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옳게,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말을 하지. 내가 도와줄게. 옳게도 알잖아. 우리 집 그 정도 돈은 도와주고 남는 형편이라는 걸. 문자로 급한 금액대별로 적어서 통장 번호랑 같이 보내줘. 내가 바로 입금해 줄게. 정말요? 그래도 그 큰 돈을 어떻게 다. 큰 돈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올케가 나 좀 도와주는 걸로 이 은혜를 갚는 거야. 내가 올케한테 돈 좀 빌려줬다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겠어? 아니면 독촉을 할 수 있겠어? 올케도 마음이 편하려면 성의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시누이의 말이 동화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도움을 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한 일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뒤이어 시누이가 말하는 그 도움을 듣고 보니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살림과 요리를 도와달라는 일이었죠. 그것도 제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올케가 알다시피 내가 아직 살림에 서투르잖아. 요리 실력도 형편없고 그래서 그 일들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올케가 가게 하고 있으니까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게. 어차피 우리 한 동네에서 우리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나도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이 집에서 먹는 아침, 저녁 식사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집안 청소랑 간단한 살림만 살아주면 될 것 같아. 그이 퇴근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문제 없을 거고 주말에는 그이가 도와주는 것도 있고 보통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가정부 쓰느라 드는 돈을 아껴서 줬고 올케는 원래 하던 일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하고 지금 상황 막을 수 있으니까 좋고. 어때? 서로 좋지? 제 입장에서는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누이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며 당장 오늘 저녁부터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죠. 그날 이후부터 시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음식을 가져다 놓고 시자부가 없을 때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시누이가 준비하라고 알려준 요리를 하면 됐고 가게 일을 하다 중간에 시누이 집으로 가 청소와 요리를 해다 놓고 돌아오면 되는 아주 평범한 생활이었죠. 매일 해야 하는 요리가 바뀌고 준비하라는 요리 대부분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라 힘들긴 했지만 음식이라고 하면 한식, 양식, 중식까지 모든 자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가게에 앉아 마음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야 하는 음식과 집안일을 알려주는 시누이가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형님, 저녁 준비 다 해놨고요. 말씀하신 집안일들도 다 해놨어요. 가면서 이 쓰레기들만 제가 버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런데 올케, 내일부터 내일 모레 낮까지는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 모레 시부모님이 오시거든. 그래서 가구 배치도 싹 다 바꾸고 집안 대청소도 좀 하려고. 그리고 요리도 좀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시부모님 오시는데 그냥 요리랑 반찬들만 내놔서 되겠어? 한상 떡 벌어지게 잔치상으로 놔드려야지. 옳게도 알겠지만 우리 시부모님 그이보다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이시라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그러니까 시간 좀 빼놔. 가게에도 미리 쉰다고 붙여놓고. 이틀 동안이요? 겨우 이틀 가지고 왜 그래? 이틀 매상이면 내가 빌려준 돈에 이자로 쳐도 얼마 안 되겠구만. 그럼 내일 준비 좀 싹 해가지고 와. 무리한 부탁이긴 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을 형님이 막아줬다고 하지만 생활비와 월세도 필요하고 남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려면 가게 하루 쉬는 게 큰일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동네 장사하면서 맛보다 중요한 게 꾸준히 쉬는 날 없이 장사를 하는 거여서 이것도 차후에는 매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급한 상황에 동아줄 같은 도움을 준 시누이의 말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집안 대청소와 사돈 어른들께 대접할 음식 준비를 하게 됐죠. 당연히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도움을 준 적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힘을 써야 하는 일도 많고 손도 많이 가는 일들이라 옆에서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시누이는 제가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이틀 동안 오랜만에 뵙는 시부모님께 잘 보여야 한다며 피부 관리를 받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와 메이크업을 받고 왔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시누이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일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마음먹은 다짐도 있었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도 몇 차례 있겠거니 싶었으니까요. 시누이를 언제까지 도와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착오였죠. 그날 제가 해낸 집안일과 잔치상이 자신이 생각해도 흡족했는지 시누이는 일부러 그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자부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시부모님을 더 자주 집으로 초대하고는 했죠. 그러면 약속이 잡힐 때마다 저는 반나절 동안 가게 영업을 포기해야 했고 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게 영업이라도 할 수는 있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시누이는 제가 자신의 하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심부름을 시키고는 했어요.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지금 가게에 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동네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우리 동네에 고로케 맛집이 있었다고 하네? 올케 알고 있었어? 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거든. 거기 올케네 가게에서 얼마 안 멀다고 해서 지금 그것 좀 종류별로 사와. 빨리 가야 해. 거기 사람들이 줄도 서고 금방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 올 때 편의점 들려서 바나나 우유랑 딸기 우유도 좀 사와. 시누이가 말하면 제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 마냥 시누이는 가게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아주 별일 아닌 일도 시키고는 했죠. 이러다 말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집안일과 요리 때문에 시누이 집에 상주를 해야 할 판이 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시누이의 심부름으로 인해 가게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죠. 그런데도 돈 앞에 사람이 작아져서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작은 실수를 한 것 가지고 사람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내는 시누이에게 폭발해 저도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됐죠. 옳게 바보야? 내가 언제 이걸 사오라고 했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헷갈려서 잘못 사올 수가 있어? 옳게 요즘 왜 그래? 정신을 어디다 팔고 살길래 점점 실수가 많아져?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고 멍청하니까 부동산 사기나 당하지.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겨우 실수 좀 한 것 가지고 그 일을 왜 결부지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 실수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세요? 지금 가서 바꿔오면 되는 거잖아요. 시킨 일 똑바로 못하니까 짜증나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옳게 부동산 사기 안 당했냐고.
지금 사기당해가지고 돈 없으니까 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는 엄청 열심히 잘할 것 같이 하더니 지금 이게 뭐야? 사람 짜증나게 만들고. 나한테 이런 대접받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돈 다 내놓고 옳게 하고 싶은 일 해. 나도 내 돈 돌려받으면 이런 짓 안 시킬 테니. 결국 말 꺼낸 것에 본전도 못 얻었죠. 기분이 더럽고 나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에게 도움받은 걸 청산할 때까지 참아야 했죠. 그런데 그날 제가 불만을 표현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누이는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해왔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비하하는 소리를 쉽게 했어요. 그러다 제가 결국 폭발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가족을 건드는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폭발을 하게 된 일이었죠. 그때도 시누이의 집에서 청소와 빨래 등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빠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죠. 이전까지는 개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평소에도 부모님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연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소와 같은 전화라고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도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급하게 시누이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손톱을 매만지고 있던 시누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이케, 청소하다 말고 어딜 가? 아직 해야 할 집안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형님, 지금 저희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집안일 끝마치지 못해서 죄송한데 사람 쓰시던가 아니면 제가 병원 갔다 와서 마저 할게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저를 붙잡으니 대충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시누이에게 전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니 엄마는 벌써 병원 수술실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아빠께서 초조하게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죠. 4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엄마는 무사히 수술실을 나올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이 잘 끝나긴 했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편 마비와 인지 언어 장애가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다른 곳에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죠. 보통 뇌수술을 한 환자들이 바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니 의식이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머리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고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온몸에는 이상한 선들과 바늘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지만 엄마를 보게 되자 울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죠. 아빠가 우는 저를 달래주어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뒤늦게 남편이 생각나 엄마의 수술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게 됐습니다. 퇴근 후 바로 엄마가 있는 병실로 오겠다는 남편을 기다리며 엄마가 조금이라도 빨리 의식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에 있는 시누이의 연락처를 보게 되자 당연히 사돈어른 걱정에 전화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죠. 네, 형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쓰러져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서 정신없이 나왔네요. 괜찮아. 가족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어떻게, 수술은 잘 받았어? 전화 받는 거 보니까 별 문제는 아니었나 봐. 전화를 받자마자 시누이의 말투가 묘하게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인 저희 엄마를 걱정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확인하고 따져 묻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만의 착각일지도 모르니 불쾌함을 감추고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가게 됐죠. 갑자기 뇌출혈이 오셨는데 다행히 일찍이 병원 도착하고 수술도 잘 끝나서 지금 회복하고 계세요. 아직 의식은 안 돌아오셨는데 보통 뇌수술하면 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안 그래도 걱정됐는데. 옳게 어머니, 오늘 중에 정신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좀 가죠. 네?
지금요? 시댁에도 무슨 일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아까 올케 뛰어나가고 나서 엄마랑 통화하는데 오늘 김장 담근다고 하더라고. 뭐 나야 김장 담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엄청 힘들다며. 그러면 엄마 혼자 그 많은 김장 다 담그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별일 없는 올케가 가서 좀 도와줘. 그리고 우리 남편이 친정집 김치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돈 좀 넣어줄 테니까 엄마 집 가는 길에 김치 담을 통 좀 사서 우리 엄마 김장 돕고 김치도 좀 가져와. 신우이는 자기 입으로 미친 소리를 하는 걸 모르는 건지 친정엄마가 쓰러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김장이나 돕고 김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한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해도 그따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말을 아주 함부로 하더라고요. 돈 빌려줬다고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 제가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에도 화가 났지만 우리 엄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하는 신우이에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형님, 제정신이세요? 혹시 뭐 사이코패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막 수술 끝마치고 아직 의식 못 차린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고요. 그러면 자식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에 시댁에 가서 김장이나 도우라고요? 그게 인간으로서 한 집안의 가족으로서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뭐? 사이코패스? 옳게 지금 나한테 사이코패스라고 했어? 옳게야말로 윗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서 함부로 해? 이제 돈 받았으니까 더는 볼 일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막 나오는 거구나? 이러면 재미없지 옳게. 어디 끝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나 보자. 내가 빌려준 돈 당장 내놔. 아니면 지금 바로 엄마 집에 가서 김장 담그고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거나. 자, 어떻게 할래? 아직도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할 수 있겠어? 그 돈 내가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협박 형님만 할 줄 알아요? 나랑 싸워서 형님은 잃을 게 없을 줄 아냐고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누가 누구 앞에서 싹싹 빌게 될지는 두고 보자고요. 그딴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무기라고 할 만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자부에게 지금까지 시누이가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음식과 살림을 살아본 적 없고 과거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는 거였죠. 언제 말할지 재고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시누이의 전화를 바로 끊고 시자부에게 전화를 했죠. 안녕하세요, 정은씨.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주버님이 전해주셨으면 싶어서요. 친정 김치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담가서 가져가시라고 전해주세요. 힘없는 옳게 부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고요. 또 제가 우렁각시도 아니고 남의 집 일하면서 욕 들어먹는 짓도 이제 못하겠다는 말도 같이요. 지금까지 가족 속여가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아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혼자서 다 해야 할 테니까 고생 좀 할 거라고 이 말도 전해주시고요.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면 형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또 아주버님께서도 대충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전화를 끊게 됐죠. 바로 모든 걸 말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가지고 놀기로 했어요. 제가 당한 시간만큼은 가지고 놀 수 없겠지만 최대한 시누이가 오랫동안 불안에 떨 수 있게 하고 싶었죠. 통화를 끊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고 저와 친정아빠를 위로해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엄마도 보려고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 면회가 제한이 되어 만날 수가 없었죠. 남편은 곁에 밤새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돌려보냈죠.
아빠도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같이 오셨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계셔서 옷도 갈아입고 오시고 눈도 잠깐 붙이시라고 집으로 돌려보냈고요. 그렇게 혼자 중환자실 층에 있는 대기 의자에 앉아 엄마가 의식을 찾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다시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내용이 뭐가 됐던 간에 이전에 했던 통화로 인해 시누이에게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시누이의 통화를 무시하는 그 순간 누군가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중환자실 층으로 다급히 나왔습니다.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데스크로 가서는 제 이름을 부르며 엄마가 있는 병실을 찾더라고요. 간호사가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가리키자 시누이는 저를 발견하곤 헐레벌떡 뛰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곤 자신이 좀 전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빌어왔습니다. 올케, 내가 잘못했어. 올케 입에서 사돈 어른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별일 아닌 줄 알았다고. 정말 그렇게 큰일인지 모르고 말했던 거야. 물론 별일 아니라고 해도 놀란 올케한테 그런 걸 시키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됐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은 용서해줘, 응? 보아하니 제가 시자부에게 연락을 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됐는지는 몰라도 제 앞에서 무조건 잘못을 했다며 싹싹 두 손을 빌더라고요. 시누이를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할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잘못을 싹싹 빌면서 내뱉는 말은 영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큰일을 당했다는 걸 몰랐다고 하는데 분명 제 기억으로는 시누이 집에서 나갈 때 병원에서 시누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장 제 마음을 풀어서 자신에게 닥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의 속내를 알게 되니 화가 풀리기는커녕 짜증이 더 밀려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누이의 거짓된 행동에 좀 전보다 화가 더 나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했죠. 저에게 잘못을 비는 그 이유를 숨기지도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나는 올케가 설마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할 줄은 몰랐어. 물론 다 말한 건 아니지만 올케가 남편한테 한 말 때문에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 올케도 알잖아. 우리 시댁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살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살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시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면 나 이혼당할지도 몰라. 거기다 전문직 여성이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들통나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올케가 했던 말 다른 식의 표현이었다고 말하면 안 될까? 남편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뜻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겠어? 겨우 김장 좀 돕고 김치 좀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복수할 필요는 없잖아. 또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있고 내가 돈 주고 살림하고 요리 배울 거라서 앞으로는 옳게 부리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빌려준 돈으로 협박하거나 헛소리하지 않을게.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평생 사과하는 법을 못 배워서 못하는 건지 좋게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겨우 김장 돕고 김치 좀 가져오라고 했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친정엄마가 쓰러진 자식한테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주기는커녕 별일 아닌 것처럼 조롱하듯 말한 게 문제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설령 이번 일로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되고 시누이의 이혼을 가지고 남편을 비롯해 시부모님께서 제 탓을 해서 저마저도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용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 면전에 안 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싫어요. 지금 하는 말 들어봐도 제대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고 아까 형님께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서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던가 살림 배울 시간 있을 때 배우려고 하지 그랬어요.
아니면 마음이라도 곱게 써서 나한테 이런 꼴을 당하지 말던가. 아주버님께서 물어오시면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형님이 결혼 전에 말했던 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보아온 거, 그리고 제가 형님 집에서 일했던 거 모두 말이에요. 방금 전 진심 없이 말한 사과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서 절대 제 생각 바꿀 일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들 안정 취해야 하는 병원이라고요. 자신을 보고 있는 저의 눈빛에서 절대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느꼈는지 신우이는 몇 차례 용서를 더 구해보다 이내 포기를 하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저희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시자부가 병문안을 혼자서 왔죠. 저희 아빠와 인사를 나누고 난 뒤 저와 따로 병원 휴게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당연히 어제 있었던 통화 내용 이야기도 나오게 됐죠. 그런데 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그냥 흘러들을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더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 내용들을 왜 지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아주버님께 좀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 저나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형님에게 속은 것도 있고 또 두 분이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굳이 평화로운 가정에 문제 일으키지 말자는 거였죠. 사실 형님이요. 처음부터 아주버님께 거짓된 정보로 다가간 거예요. 전문직 가져본 적도 없고요. 음식 자격증 없고 살림 살 줄도 몰라요. 죄송해요. 이제서야 이런 사실 말씀드리게 돼서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솔직히 어제 전화로 하신 말씀 듣고 뭐가 있긴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정은 씨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음식도 그렇고 살림도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요. 저희 부모님 입맛이 정말 까다로운데 아내 음식은 항상 칭찬하셨고 따로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셨다고요. 그거 전부 아주버님이 버신 돈으로 사람 고용해서 차린 것들이에요.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 요리하고 살림 배워놓겠다고 저희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한다고 바빠서 결혼 후에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아주버님이 버신 돈으로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안 배웠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진 걸 알고는 돈 도와주겠다고 하고 집안일 좀 틈틈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그 집 가정부가 돼서 하루 종일 붙잡혀 있어야 했지만요. 아주버님께서는 한 동네 같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제가 형님과 친해서 집에 자주 있었겠다고 생각하셨겠죠? 아니에요. 제가 그 집 가정부 노릇하고 있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집에서 요리한 다음 형님 현관문 앞에 두고 가고 사돈 어른 생신이나 기념일이면 제가 그 요리들 다 해다가 날랐다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형님은 매일 미용실과 쇼핑이나 다녔고요. 그러다가 어제 저희 친정엄마 병원 일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는 신우이와 이 주종관계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경험한 것, 본 것 아주 자세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시자부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고맙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병원을 떠났죠. 이후 저는 의식을 되찾은 엄마를 보살피며 간병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뇌출혈 후유증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고 수술 후 CT 결과도 좋았어요. 지속적으로 재활을 하면 후유증은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 그것도 다행이었죠. 아빠와 함께 엄마 재활을 돕던 중 시댁이 한번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누이 일 때문이었죠. 시자부가 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사돈 어른들께도 알리게 되면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자 시누이가 시부모님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저도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죠. 당연히 시부모님께 꾸중을 듣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시댁에 도착해 들어갔을 때도 시누이가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어? 옳게 왔다.
엄마, 전현 잡고 뭐라고 좀 해. 내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니까? 근데도 지금 전현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 딸 이혼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그이에게 말했던 거 다 실수였다고 어떻게든 해결하게 만들어야지. 야, 너 빨리 우리 시부모님께 가서 네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해.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힘들다고 해서 돈까지 빌려줬더니 이게 은혜도 모르고. 시부모님께서 앞에 계셨지만 악다구니를 쓰는 시누이에게 절대로 사과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자부와 사돈 어른을 또다시 속일 생각도 없었고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 자식이 이혼을 당할지도 모르니 화가 나셨을 거고, 이유가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조용히 안방으로 가시더니 물건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죽도였죠. 죽도를 가지고 나오신 아버님께서는 시누이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하셨습니다. 박은수, 엎드려 뻗쳐. 아빠, 나 때리게? 내가 아니라 전현이지. 내가 쟤 때문에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너 계속 네 올케에게 연자 붙여가면서 말할 거야? 너 아빠 엄마를 끝까지 욕되게 만들 거냐고? 네가 잘못해서 이 꼴 만들어 놓고는 왜 네 올케 탓을 해? 난 처음부터 네가 하자는 거짓말 하기 싫다고 말했다. 우리 가족 모두 싫다고 말했다고. 그런데 네가 뭐라고 했어? 결혼 후에 말 나오게 하지 않겠다고 살림이든 요리든 배우겠다고 했어, 안 했어? 네가 애초에 네가 한 말 지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리고 네 올케가 네 종이냐? 한 집안 식구끼리 도와주진 못할 망정 겨우 돈 좀 빌려줬다고 사람을 그렇게 부려? 거기다 안 싸더니 병원에 있다는 사람한테 뭐? 김장을 도와주고 가지고 와? 이 정신 나간 게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어도 정도가 있지. 네가 이혼을 당하든 말든 다 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우리는 모르겠고, 내가 못다한 자식 교육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엎드려 뻗쳐! 결국 그날 시누이는 아버님께 죽도로 매를 맞으며 진심으로 반성을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난 이후에야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시누이가 아버님께 매를 맞는 동안 어머님께서는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시고는 저에게 시누이를 대신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비셨죠. 시부모님 두 분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니 제가 더 이 일에 대해서 더 하고 말고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안 가족들이 사돈어른과 시자부를 만나 그 당시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됐고, 그 일로 다행히 시누이는 이혼까지 당하지는 않게 됐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 이전 결혼 생활과는 180도 바뀌게 됐지만요. 시댁과 시자부에게 아주 꽉 잡혀 산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이전에는 명절날에도 꼬박꼬박 친정에 오던 시누이가 이제 명절에는 얼굴을 절대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가끔 여유가 있는 날 시부모님께 찾아와 살림 사는 거 이렇게 끝이 없고 힘들 줄 몰랐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는 일해보니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시켰는지 잘 알겠다며 사과도 해오고는 해요. 결국은 그날 일로 다 잘 된 셈이죠. 시누이는 이혼을 당하지 않았고 또 어느 정도 정신도 차려 자기네 가정 살림을 잘 살고 있으니까요. 또 저희 집안 식구들은 그동안 시누이의 거짓말을 묵인했다는 것에 대해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사돈 어른들께 솔직하게 말하게 돼 그 마음의 짐도 덜게 됐죠. 저희에게도 다행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시누이에게 해방된 것은 물론이고, 시자부께서 아내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시누이에게 빌린 돈을 부담 갖지 말고 형편이 될 때 돌려달라고 말하셨어요. 가족 관계에 돈 얽혀 있으면 불편하다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그건 가족 간이라고 해도 상도덕이 아닌 것 같아 형편되는 대로 꼭 갚겠다 말씀을 드리게 됐죠. 아직 그 돈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그 사이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줄어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저와 남편에게 소중한 아이도 생기게 됐고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고생을 보상받듯이 일이 술술 풀리기만 하네요. 이번 연도에는 다른 거 바라는 것 없고 뱃속에 우리 아이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나 줬으면 좋겠고 아직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이전과 비슷하게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묘년 한 해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고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